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김주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007년 10월에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무려 11년 만에 개최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 달 보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열린 두 차례의 남북회담이 북한의 영빈관인 백화원에서 진행되었던 것에 견주어 볼 때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남북회담 직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적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여야,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 국력을 하나로 모아달라는 당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완전한 비핵화와 굳건한 한미동맹, 최대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3원칙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이뤄내야 할 성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작스럽게 돌변한 북한의 태도에 아직 의구심을 가진 목소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가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그 표지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선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협상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 문재인 후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 잡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이뤄내려면 김정은을 상대해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이후 10개월쯤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를 볼 때 타임제 전망은 옳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 이후 당선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이 보인 것은 노련한 협상가인과 동시에 신뢰할 만한 중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 비핵화를 약속해 놓고도 핵 폐기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었던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죠. 북한은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라. 남북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고 북한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나라라 조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동시에 김정은을 상대하려면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초기에는 유화적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절제된 워딩과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방남했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노력의 결실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성과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담 장소가 한반도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도 역사적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비핵화 문제와 전쟁 종결, 이른바 종전선언 등이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현재 휴전 상태를 종결시키자는 것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휴전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등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고 이를 통해 평화협정, 나아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선언 등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남북정상 간 한라인을 구축하자고 한 만큼 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도 정례화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침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이 만남이 정례화된다.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남북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4월 말 개최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남북 간 화해 협력이 추진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북미 간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 역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회담에 대한 환영 인사 뒤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우려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 북미 회담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가 어떠한지, 또 회담으로 인해 국제정서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편 많은 국가가 이번 회담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나 목소리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YTN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담을 먼저 제안한 북한이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신중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 남북관계가 이제는 좀 안심하고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죠. 일단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차대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독일 통일도 당시 동서독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일본은 대북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13일이었죠.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면담한 아베 총리가 당초 15분간의 면담 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 이상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국내외에서 이른바 재팬 패싱에 대한 염려가 터져나온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중국 역시 중국 정치 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양해 기간 중에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양쯔쯔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환대해 준 것만 봐도 이번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국제정치적 변화가 갖는 변화가 매우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적인 빅 이벤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일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평화 담판의 시작이라고 짧게 보도했다가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느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좋지 못한 곳으로 사상교육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적성국가입니다. 이렇듯 외부 정부의 유입이 없는 주민 통치 기조를 유지했던 북한에게 김정은 정권이 특히 갑작스러운 노선 변화는 주민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북한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자신들의 주장처럼 기피 대상인 한국과 위협국가인 미국과 협상을 했음에도 결과가 없고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는 북한 주민에게는 매우 철저하게 차단하는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때
그때 대대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김주환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녹색의 꿈과 뉴스통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YTN DMB 녹색의 꿈에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실내 공기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요즘 실내 활동은 안전할까요?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프로그램의 서두에서는 전문가들이 실내 공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으로 주목을 끌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초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외출을 자제하는 등 외부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내 공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는 반성과 함께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여줬는데요. 실내 공기오염 사망자 수가 실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실내 공기의 질의 심각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실내 공기의 유해물질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유해물질 중 하나가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라돈의 유해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대학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우리 생활 속 토양이나 암석 등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를 하면서 라듐이 만들어지고 이 라듐이 다시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만든다고 소개했는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 뉴스 보도와 성우 멘트, 자막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없는 방사선을 클라우드 챔버라는 실험법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토양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방사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 유형에 따른 실내의 라돈 농도는 단독주택의 기준치 이상 초과한 비율이 30% 이상이 된다고 하니 매우 놀라웠는데요. 하지만 이때 국제적인 기준치나 우리나라의 기준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기준치 대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위험한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편에서 가장 유익했던 점은 위험성과 함께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줬다는 점인데요. 라돈과 같은 자연 방사선은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제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도 자연 환기나 저감시설 등을 통해 라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돈이 무색무취한 가스인 탓에 그 위험성에 비해서 국민들의 인지가 매우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녹색의 꿈을 통해 라돈 등과 같은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중반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치료를 하는 병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전체 인구의 20%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오염,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곰팡이는 공기 중은 물론이고 천장이나 바닥 등에 서식하면서 실내 공기의 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실내 환경 전문가와 함께 인천의 한 가정집을 찾아 실내 공기의 질을 나쁘게 하는 생활 속 요소들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집안 곳곳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인들과 함께 생활 속 실천 방안들을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인들과 함께 생활 속 실천 방안 등을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식물의 공기 정화 효과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초미세먼지를 식물을 통해 얼마나 낮춰질 수 있을까를 과학적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어 프로그램의 내용에 더욱 신뢰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는 실내 공기의 질이 관리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나 노약자 혹은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녹색의 꿈에서는 다양한 과학적 자료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내 공기의 질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외 공기의 질에 대해서만 주목해왔던 시청자들에게 실내 공기의 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기관을 찾아 이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제작진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의 꿈에선 시청자들의 생활에 밀접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길 기대해 봅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 실업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이슈입니다.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차이, 복지 혜택의 불균형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지난 YTN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양극화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지난해 고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뉴스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금융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해 내놓은 금융생활 보고서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에서는 지난해 정규직은 소득이 304만 원에서 319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210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도 영상에서는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 형태별 월 소득 차이를 숫자로 제시해 줬는데요. 각 집단의 월 소득 증감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을 이용했더라면 집단별 양극화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직업별 소득의 비교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직이나 사무직, 공무원 등은 소득이 증가했지만 판매 서비스, 생산직, 그리고 프리랜서 등은 오히려 소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경우 월급 봉투가 더욱 얇아지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전세 거주자가 보증금과 저축액 등을 모두 모을 경우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7년가량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단의 차이를 보여줬더라면 양 집단의 양극화 문제를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의 질 문제는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과 교육 등의 양극화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YTN이 이러한 고용 형태에 따른 양극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가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속보의 의미가 모호한 자막이나 같은 내용의 기사가 연속 구성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한동훈 3차장 면담 후 9시 49분 조사 시작,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검사 조서 작성, 검찰 다스 차명 소유 최우선 집중 추궁 등 주요 내용을 속보 자막으로 고지한 방식은 실시간 속보가 아니었으나 중요한 내용인 점에서 속보로서의 가치가 있었지만 검찰, 변호인 치열한 신경전 펼칠 듯, 이 전 대통령 대부분 모르쇠 부인할 듯 등 예상되는 내용을 속보로 고지한 점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충남도청 집무실과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내용을 방송한 다음 바로 이어서 검찰 안희정 집무실 이틀째 압수수색이라는 배꼽 자막을 내보내면서 관련 내용을 앵커가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된 기자의 리포트 속의 압수수색은 어제 상황이고 단신은 오늘 상황으로 보이는데 리포트 내용을 업데이트하든지 아니면 구문인 리포트를 빼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담은 단신만 내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두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 상당히 어색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미투 운동, 언론 보도 2차 피해 없어야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감내하며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2차, 3차 피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75%인 국민의 4명 가운데 3명이 언론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투 관련 보도가 급증하면서 일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에서 연예계 덮친 미투라든지 두 쪽 난 문단 또는 대한민국 연극계 큰 타격, 성추문에 멍드는 민족 영혼, 이런 식의 표현은 미투 운동이 마치 관련 업계에 손실을 초래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미투 운동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사례입니다. 심지어는 범죄 행위의 평가와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를 별개로 하자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사회적 저명 인사로 범죄 행위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에서 피해자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사항들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 진행 앵커도 당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생방송 경우는 피해자와 발언 수위에 대해 사전 조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피해자 가족의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를 지지하는 열렬한 팬이라고 강조한다든지 가족들의 신상까지 들춰내는 경우 사생활에 치중한 2차적 피해인 것입니다. 성폭력 과정에서 저항을 했는지 피해자의 직업, 결혼 여부, 음주 여부, 옷차림 등 성범죄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잘못된 처신으로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인식되는 보도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적 가해성 보도입니다. 여성이나 딸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한다든지 여성 개인의 예방을 강조하는 잘못된 통념의 보도는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투 운동을 정치적 쟁점이나 공격 소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성정적으로 묘사하는 행태는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케 하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소비시켜 부정적인 역기능을 초래합니다. 성범죄 과정의 수법과 현장 검증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서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은 자칫 모방 범죄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은 이와 같은 성차별에 근거한 사회 통념을 단순한 보도 형태로 재확산하기에 앞서서 현행법 제도의 피해자 보호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쟁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미투 운동은 이제 당신과 함께 한다는 범사회적인 연대 위드 유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성평등의 밝은 미래를 위한 대안과 아젠다를 제시해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선도적 역할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